그 코트 차림 아주 유혹적인데? 강중령은 엘리트들이 모인 라운지 전체가 보란 듯이 그녀의 뺨을 후려치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와대 라인이 천하무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5분 뒤 707 특수임무단이 그 육중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 메이저 소령사를 향해 중장님이라 부르며 받들어 총 자세로 경례를 올리는 순간 강중령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처단하러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설적인 장군을 새파란 소령으로 착각한 오만한 한 중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장관 아들에게 줄 선물을 위해 국가 기밀을 팔아치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747 특전사로부터 곧 닥쳐올 재앙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한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호 속을 지키는 병사들의 편입니까? 아니면 뇌물을 위해 우리의 비밀을 팔아치우는 거머리들의 편입니까? 강중령 같은 배신자에게 자비란 없다고 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부패와 탐욕의 편에 선 자들만이 구독하지 않고 지나칠 것입니다. 당신이 괴롭힘을 일삼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면 아래에 정의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진짜 베테랑들이 시청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겁한 자들과 악플러들은 한마디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인재의 바람은 그저 부는 것이 아니라 살을 깎아냅니다. 강원도의 험준한 본구리들 사이에서 겨울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대검이 피부를 스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리가 두꺼워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지만 박지원에게 이 추위는 오래된 친구와 같습니다. 그녀는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서 있었고 그녀의 전투화는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유명 브랜드의 파카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고 빛바랜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전설적인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에서 복무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상사로 예편한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인형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춤추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신 소총의 반동을 견디며 호흡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원아, 그는 자갈이 굴러가는 듯한 거친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군인의 진짜 무기는 K2 소총이 아니다. 탱크도 아니야. 바로 즉 기계다. 내 기계가 물으면 적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슴 속에서 석탄처럼 타오르는 그 기계를 느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산의 정적은 동해의 포효로 뒤바뀝니다. 10년 전 어느 자정, 지원은 칠흑같이 어둡고 얼어붙을 듯한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위였으며 최전계 중의 최전계인 707 특수임무단 100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호출명은 몽란이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아름답지만 결코 꺾을 수 없는 목련화. 그녀는 국내 연구소에서 탈취한 첨단 군사 기밀을 싣고 가는 외국의 선박 옆으로 소리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 포식자에 가까웠습니다. 단검을 입에 물고 등에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 단총을 맨 채 그녀는 녹슨 선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6분 만에 갑판은 정리되었습니다. 고함 소리도 낭비되는 총알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령이 되어버린 한 여군의 차가운 효율성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전우 여러분, 동해에서 작전하던 그 칠흑 같은 밤을 기억하십니까?
수압의 압박과 임무의 정적을 기억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부대와 복무 시절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707 특전사 내 그 어떤 남군보다 사격도 잘하고 산도 잘 타던 그 전설적인 요원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3년 전 용산 국방부 복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란이 시들었군. 대령들은 커피를 마시며 속삭였습니다. 행정직으로 옮겼다더군. 소령들은 낄낄거렸습니다. 전투화 대신 하이힐과 편안한 의자를 택한 거지. 별 하나 쉽게 달아보려는 흔한 장교 중 하나일 뿐이야. 지원은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국방부 복도를 지나치며 무표정한 석조가면 같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조달 감사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디지털 스프레드시트가 가득한 지루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행정관, 즉 서류나 만지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그녀는 돈의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 부정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스승이었던 김상호 장군을 죽인 자들을 사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장군님은 전형적인 구식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방 부대에 보급된 불량 제밍 장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장치들은 국지전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3명의 젊은 상병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직했던 대가로 그는 부패 혐의로 누명을 썼고 보직 해임된 뒤 치욕적인 강제 예편을 당했습니다. 그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지원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군대가 최고 입찰자에게 팔려나간 것을 보고 화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제 지원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어느 조용한 모퉁이에 있는 작고 검소한 아파트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런 냉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는 3개의 은빛 별이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장,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이 결코 알지 못할 그림자 속에서, 진흙 속에서, 그리고 피 튀기는 임무 속에서 그 별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녀는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검은색 터틀넥과 단순한 회색 트렌치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미망인이나 교사 혹은 휴가 나온 소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주머니에 작은 암호화된 녹음 장치를 챙겼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녀를 지휘관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몇 명의 충성스러운 707 특전사 부하들이 관리하는 보안 서버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액자에 담긴 김 장군의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엄격하면서도 인자했습니다. 장군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칼날을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청소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장군님의 명예를 앗아간 자들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버리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냥은 이제 더 이상 유령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뱀굴 한가운데서 목련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강남의 에메랄드 클라우드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네가 오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 지원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너는 장군으로 나올 수 없을 거다. 시체가 되어 나오겠지.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주머니 속에 녹음 장치를 꽉 쥔 채 묵직한 마호가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충성스러운 707 팀원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걸까요? 누가 경고를 보냈을지 댓글로 예측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강남의 에메랄드 클라우드 라운지에서는 돈 냄새와 부패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도시의 넌사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고, 실내 공기는 값비싼 시가 연기와 화요의 독한 술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 마호가니 탁자 중앙에는 강민호 중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는데 마치 본인이 너무 멍청해서 조이지 못한 올가미처럼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중령은 군인들이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었습니다. 인제의 진흙탕을 기어본 적도 DMZ의 칼바람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본 적도 없는 자였죠. 그는 오직 골프 접대와 청와대 인맥을 통해 지금의 계급을 따냈습니다. 그가 탁자를 내리치자 술잔들이 요란하게 덜컹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강중령이 꼬인 발음으로 그러나 큰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군수 조달본부에서는 내가 곧 왕이야. 내가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육군은 군화끈 하나도 새로 못 얻어.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야. 탁자에 둘러 앉은 다른 장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는 취해서 웃었고 어떤 이는 강중령이 주무르는 뷔페의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어 웃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떨어진 찌꺼기나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탁자의 맨 끝에 박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의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였죠.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그녀는 이들의 눈에는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 데려온 행정지원국의 박소령, 즉 꽃비 여군을 비하하는 은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검지에 박힌 반가소에 굳은 살을 보지 못했습니다. 칠복 온칠 특전사의 가혹한 산악 훈련이 남긴 어깨의 흉터도 보지 못했습니다. 강중령의 눈길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봐 박소령, 강중령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밤새 그 물컵만 뚫어져라 쳐다보네. 진짜 권력을 가진 진짜 사나이들 사이에 있으려니 긴장되나?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한 바다 같은 소리였습니다. 듣고만 있어? 강중령이 거칠고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같은 소령은 듣기만 해서는 안 돼. 모셔야지. 내 잔이 비었잖아. 그는 그녀 쪽으로 술잔을 밀어냈습니다.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내의 정적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잔 채우라고 했잖아. 강중령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술 기운이 그의 오만함을 날카로운 칼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원이 마침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총구 두 문과 같았습니다. 강민호 중령님, 술이 과하십니다. 품위를 잊으셨군요. 군복의 무게도 잊으신 모양입니다. 순간 실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출세하고 싶다면 강민호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강중령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중한 군욱의 소리가 카펫을 짓누르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풍겼습니다. 품위, 군복, 강중령이 쉿소리를 내며 몰아세웠습니다. 이 동네에서 누가 군복 입고 있을지 결정하는 건 바로 나야. 넌 그저 메모나 하라고 보낸 예쁘장한 얼굴 마담일 뿐이라고.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강중령이 손을 들어 지원의 뺨을 사정없이 2번 후려쳤습니다. 찰싹, 찰싹. 라운지 전체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짓밟는 치욕적인 파열음이었습니다. 군인이 지켜야 할 모든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지원의 고개는 돌아가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타격을 마치 가벼운 바람처럼 받아냈습니다.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뺨이 붉게 달아오른 채 정좌하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백호의 유령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화내니까 아주 유혹적인데, 박소령, 강중령이 그녀의 얼굴에 코를 맞댈 듯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 정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굴복시켰다고 믿었죠. 그렇게 빨리 진급한 비결이 그거였나? 나 때는 너 같은 여군들은 분위기나 맞추는 용도였지 전략을 짜는 자리가 아니었거든. 지원이 천천히 시선을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달아오른 뺨의 열기는 그녀 영혼의 냉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중령님, 그녀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모래성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삽을 든 사람을 발로 차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강중령은 비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말로 그녀를 난도질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가 무슨 비밀 감사를 하러 온 줄 아나 본데 난 널 누가 보냈는지도 다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K2 부품건으로 장관 아들에게 줄린 선물은 이미 배달 끝났거든. 불량 제밍 장치들 벌써 상자에 실렸어. 내 라인은 저 꼭대기까지 닿아 있다고. 넌 상어떼가 득실거리는 수족관에 빠진 꼬맹이일 뿐이야. 칼 한 자루도 없는. 그는 뒤로 물러나며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이 소령이 살려달라고 제발 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기대했죠. 하지만 지원은 도리어 강중령의 뒷덜미 소름이 돋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을 때 사냥꾼이 짓는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코트 안에서 작은 검은색 장치를 꺼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중령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면도날 같았습니다. 좀 더 큰 대어를 낳고 싶었는데 아쉽군요. 하지만 자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모든 내용은 육군 본부로 실시간 녹음 전송되었습니다. 강중령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차의 입을 열기도 전 에메랄드 클라우드의 육중한 이중문이 벼락 같은 소리를 내며 박살 나듯 열렸습니다. 이 문 뒤에 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경찰일까요? 아니면 이 신호만을 기다려온 지원의 과거 인연일까요? 강중령의 몰락을 목격하러 온 자가 누구일지 댓글로 예측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에메랄드 클라우드 라운지의 공기는 마치 차가운 무소회처럼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호 중령은 술에 취해 일그러진 얼굴로 지원의 머리 위에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웃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중령 같은 자에게 뺨을 맞고도 울지 않는 여자는 그저 더 짓밟아서 굴복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웃어? 강중령이 포효했습니다. 끈적하고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장 녹음기 하나가 널 구해줄 것 같나? 내가 바로 조달본부장이야. 해가 뜨기 전에 그딴 기계는 박살내고 내 군 생활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처박아 버릴 수 있단 말이다. 그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평온하고 차가운 미소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적인 불엿이 같은 년, 그가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먹여 살려주는 손을 물려고 드는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그의 주먹이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 라운지의 묵직한 마호가니 문이 단순히 열린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폭발하듯 터져 나갔습니다. 쾅! 그 소리는 마치 터널 안에서 K자이언 자주포가 불을 뿜는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술잔들이 박살났습니다. 방 안에 하이에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튀어 올랐고 하마터면 화요병들을 쓰러뜨릴 뻔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과 베레모를 착용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일반 경찰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67 특수임무단 특유의 소름 끼치고 정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화강감처럼 딱딱하게 굳은 얼굴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최승현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육군 중앙수사단 중수단의 수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그의 이름은 부패한 장교들 사이에서 귀신 이야기처럼 통했습니다. 그는 법대로 살고 명예에 죽는 군인이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베테랑 여러분, 여러분은 중앙수사단을 잘 아실 겁니다. 검은 베레모가 문 앞에 닥쳤을 때의 그 공포를 말입니다. 복무 시절 진짜 헌병 감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엄격했던 상관은 누구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강민호 중령은 허공에서 주먹을 멈췄습니다. 그는 초의 대령을 보더니 신경질적이고 비뚤어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믿은 것이죠. 최 대령, 강중령이 위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딱 맞춰왔군. 이 소령, 이 여자가 비밀 브리핑을 녹음하고 있었어. 간첩이야. 당장 체포해. 오늘 자정 전까지 반드시 감방에 쳐넣어버려. 방 안의 다른 장교들도 안도감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낙하산 라인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었습니다. 초의 대령은 강중령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중령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는 강중령을 지나쳐 절도 있게 바닥을 울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바로 앞 정확히 세 걸음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세상이 멈춰 버렸습니다. 최 대령이 두 발을 모았습니다. 뒷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총성 같았습니다. 그는 눈썹 끝에 손을 갖다 대며 살점이 베일듯 날카로운 경례를 올렸습니다. 통일 최 대령이 공식 구호를 외치며 호령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중장 박지원 각하 외곽 경계 확보 완료했습니다. 조달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장군님. 뒤이은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강민호 중령의 입이 턱이 빠진 것처럼 벌어졌습니다. 장군, 강중령이 더듬거렸습니다. 별이 세 개라고. 지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떨어지는 목련 꽃집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지만 산맥과도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액 트렌치코트에 단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강중령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어깨 뒤로 벗어 던졌습니다. 코트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진녹색 정복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어깨 위에는 중장의 상징인 세 개의 은빛 별이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흙 속에서 보낸 수많은 밤, 동해에서 이끌었던 작전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삼켰던 수많은 비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소령, 그들이 유혹적이라느니 분위기용이라느니 떠들었던 그 여자가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지휘관이었습니다. 강중령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술 기운으로 붉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잿빛이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탁자가 진동할 정도로 몸을 떨며 서둘러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원이 강중령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군화 밑에 깔린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까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었지. 강중령. 지원이 말했습니다. 낮고 위험한 저음이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말이야. 네가 내가 누구인지 단 한순간이라도 짐작이나 했었냐는 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방 안에 나머지 인원들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탐조등처럼 탁자에 앉은 모든 비겁자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난 이 별들을 이런 술집 라운지에서 따낸 게 아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칠적수지에서 이 별들을 얻었어. 너희가 화요나 마시며 장관 아들에게 줄 선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팔아치우고 있을 때 나는 DMZ의 흙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춰 자신의 계급이 주는 위압감이 공기를 짓누르게 두었습니다. 자, 그녀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울렸습니다. 너희 중 누가 또 사관학교에서 했던 맹세를 잊었나? 누가 저 자와 함께 철창에 갇히고 싶은가? 지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한 소장, 의어싱, 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 밑에 숨겨둔 서류 가방으로 슬그머니 손을 뻗었습니다. 지원이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최대령. 지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직 데려가지 마라. 이 자리에 빠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강중령이 태양이라고 부르던 자 말이다. 그때 갑자기 강중령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초에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화면에 뜬 이름은 누구일까요? 쓰리스타 장군조차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인물일까요? 댓글로 이 태양의 정체를 예측해 주십시오. 에메랄드 클라우드는 마침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값비싼 시가 연기와 시큼한 술 냄새는 여전했지만 하이에나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닥에는 뜯겨나간 계급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을 상징했던 그 천 조각들은 이제 강남의 카펫 위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최대령은 부동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이름, 대태양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그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동참모본부의 최고 위층까지 닿아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장군님, 최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사성 장군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국방부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지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회색 트렌치 코트를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않았습니다. 코트를 팔에 걸치자 비어버린 방 안에 그녀의 어깨 위 세 개의 은빛 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해? 최 대령. 그녀가 말했습니다. 펜과 은행 계좌로 싸우는 자들을 두려워하려고 7법칠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니까 증거를 확보해. 난 마지막으로 들를 곳이 있다. 서울의 넌사인이 멀어지며 그녀는 북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용산 국방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 외곽에 있는 작고 소박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은 낡았습니다. 지붕은 수년 동안 쌓인 눈과 햇빛의 빛발에 있었습니다. 평상에는 백발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예비역 상사였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지휘관용 관용차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드러운 천으로 백마부대의 낡은 훈장들을 정성스럽게 닦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은 그 눈빛을 아실 겁니다. 베테랑이 훈장을 닦는 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구사단이나 백마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부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유산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아버지 옆 나무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소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냈어요, 아버지.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유치장에 갇혔고 707의 장비를 팔아넘긴 자들은 명예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노병은 훈장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딸의 뺨에 남은 붉은 멍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령이 그녀를 내리쳤던 그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뻗어 그 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당당하게 맞섰느냐, 지원아? 그가 거친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이 널 때렸을 때 네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잊지 않았느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끼를 기억했거든요. 노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어깨 위의 별은 그저 금속 조각일 뿐이다. 하지만 가슴 속의 별, 나라를 지키는 건 바로 그것이다. 이제 김상호 장군님도 편히 쉬시겠구나. 하지만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지. 네. 지원이 어두운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네요. 그날 밤늦게 지원은 한강 변해에 섰습니다. 강물은 검고 차가웠으며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라운지에서 챙겨온 암호화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는 다수를 생각했습니다. 얼어붙은 전방 초소에서 2년의 청춘을 바치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 엘리트들에게 잊힌 채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베테랑들, 강중령 같은 장교들이 뇌물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길 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녀는 숲을 살리기 위해 단순히 장아지를 쳐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뿌리째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초의 대령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장군님,
대태양이 내일 공윤 60으로 청와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군님의 보직을 해임하고 불법 사찰 혐의로 체포하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표적이 되셨습니다. 지원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확신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강가를 등지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새벽녘 정복 차림으로 국방부에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중장의 세 개의 별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밝게 빛내며 말입니다. 목련은 수년간 그림자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그녀는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목련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국가 최고위직 장군들이 쳐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원이 자신의 경력을 위해 대태양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원 산골짜기에서 그리고 베트남 정글에서 복무하셨던 어르신 여러분, 진정한 맹세의 무게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녀는 싸워야 할까요? 물러나야 할까요? 그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해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에메랄드 클라우드는 마침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값비싼 시가 연기와 시큼한 술 냄새는 여전했지만 하이에나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닥에는 뜯겨나간 계급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을 상징했던 그 천 조각들은 이제 강남의 카펫 위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최대령은 부동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이름, 대태양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그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동참모본부의 최고 위층까지 닿아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장군님, 최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사성 장군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국방부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지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회색 트렌치 코트를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않았습니다. 코트를 팔에 걸치자 비어버린 방 안에 그녀의 어깨 위 세 개의 은빛 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해? 최애 대령. 그녀가 말했습니다. 펜과 은행 계좌로 싸우는 자들을 두려워하려고 747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니까 증거를 확보해. 난 마지막으로 들를 곳이 있다. 서울의 넌사인이 멀어지며 그녀는 북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용산 국방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 외곽에 있는 작고 소박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은 낡았습니다. 지붕은 수년 동안 쌓인 눈과 햇빛의 빛발에 있었습니다. 평상에는 백발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예비역 상사였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지휘관용 관용차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드러운 천으로 백마부대의 낡은 훈장들을 정성스럽게 닦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은 그 눈빛을 아실 겁니다. 베테랑이 훈장을 닦는 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구사단이나 백마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부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유산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아버지 옆 나무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소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냈어요, 아버지.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유치장에 갇혔고 700온칠의 장비를 팔아넘긴 자들은 명예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노병은 훈장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딸의 뺨에 남은 붉은 멍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령이 그녀를 내리쳤던 그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뻗어 그 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당당하게 맞섰느냐, 지원아? 그가 거친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이 널 때렸을 때 네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잊지 않았느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끼를 기억했거든요. 노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어깨 위의 별은 그저 금속 조각일 뿐이다. 하지만 가슴 속의 별, 나라를 지키는 건 바로 그것이다. 이제 김상호 장군님도 편히 쉬시겠구나. 하지만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지. 네. 지원이 어두운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네요. 그날 밤늦게 지원은 한강 변해에 섰습니다. 강물은 검고 차가웠으며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라운지에서 챙겨온 암호화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는 다수를 생각했습니다. 얼어붙은 전방 초소에서 2년의 청춘을 바치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 엘리트들에게 잊힌 채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베테랑들, 강중령 같은 장교들이 뇌물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길 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녀는 숲을 살리기 위해 단순히 장아지를 쳐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뿌리째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초회 대령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장군님, 대태양이 내일 공륜 60으로 청와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군님의 보직을 해임하고 불법 사찰 혐의로 체포하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표적이 되셨습니다. 지원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확신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강가를 등지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새벽녘 정복 차림으로 국방부에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중장의 세 개의 별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밝게 빛내며 말입니다. 목련은 수년간 그림자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그녀는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목련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국가 최고위직 장군들이 쳐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원이 자신의 경력을 위해 대태양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원 산골짜기에서 그리고 베트남 정글에서 복무하셨던 어르신 여러분, 진정한 맹세의 무게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녀는 싸워야 할까요? 물러나야 할까요? 그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해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